우리 삶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난다. 사과가 느닷없이 우리 무릎 위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행운의 확률을 높이려면 과수원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른 아침에 듣고 계시다면요. 아직 대부분이 미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혹은 퇴근길 저녁 시간에 듣고 계시다면요. 미래였다가 순식간에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사실 오늘 하루도 미묘하게 수많은 여러 가지 버전의 오늘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한 가지 버전의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예정이거나 이미 펼쳐졌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최고 버전의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그 최고 버전의 오늘로 인해 여러분의 내일도 미묘하게 바뀔 겁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의 일주일과 한 달 뒤, 1년 뒤의 현실이 점점 더 최고 버전으로 바뀌어 갈 거고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힌트를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말 깊은 통찰을 지닌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당신 삶의 끝자락에서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편지로 그 힌트를 전해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손주인 여러분에게 쓴 편지니까요. 경험한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달라서 그 당시에 없던 것들이 지금은 생겨났고 또 반대로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없어졌지만 그 편지 안에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어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절대로 변하지도 않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은 정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25년 전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받으며 명실공히 영국 최고의 경영사상가로 인정받은 찰스 앤디의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이 나만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다오. 그대의 계획이 무엇인지. 누구도 손대지 않은 하나뿐인 그대의 소중한 삶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미국 시인 메리 올리버의 시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처음 읽은 이후로 이 구절은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들볶았지만 대단한 무언가를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나의 손주들을 비롯해 어디서든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고심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언젠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하지만 삶은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제 86세로 통계적으로는 이미 죽을 나이인 나에게 남은 날이 많지는 않지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이해해야 할 것은 여전히 많다. 이제 나는 삶이 너무도 소중해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되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에 그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미래의 삶이 문제거리가 아니라 이게 기회라는 걸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금도 나는 과거에 내가 조금 더 거칠고 과감하게 행동하며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이 상상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지금 당신은 내가 경험한 세상과 무척 다른 세상을 살고 있겠지만 당신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내가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 글에는 내가 당신 나이였을 때, 즉 내가 세상에 나가 삶과 직접 부딪히며 나만의 미래를 만들어갈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 담겨 있다. 나에게는 친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없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두 분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두 분이 나에게 편지를 썼다면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 내 외할아버지의 이름은 나와 같은 찰스였다. 내가 듣기에 그분은 활달한 유머 감각을 갖춘 엔지니어였고 아일랜드 전역의 등대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그분이 편지를 썼다면 등대가 거기 서 있는 이유는 너희에게 길을 밝혀주고 너희가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제 등대에는 아무도 없다. 등대지기와 그 자녀들은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내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런 게 인생이지. 거기서 거기야. 다 똑같고 다 다를 뿐이지. 그런데 똑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삶은 정상에 도달하면 하강하기 시작한다. 정점에 이르기 전에 새로운 길을 찾아라. 당신은 3번의 삶, 어쩌면 그 이상의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데이비스 카페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내 이야기는 실화다. 그리고 그 여정은 나에게 중대한 깨달음을 주었기에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당신 아는 자동차를 몰고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 아보카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 길은 산과 숲, 호수가 어우러져 아름답지만 왠지 공허해 보이는 큰 산맥을 지나야 했다. 그 길을 정확히 몰랐던 나는 길가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자동차를 갓길에 대고 내가 아보카 방면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길이 맞습니다. 이 언덕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십시오. 정상에 올라가면 좁은 비탈길이 내려다 보일 거예요. 작은 강도 보이고요. 그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그 건너편에 있는 데이비스 카페도 보일 겁니다. 아마 못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선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길을 쭉 올라가서 비탈길을 따라 작은 강까지만 내려가면 데이비스 카페가 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언덕 위에서 우회전해서 1km쯤 가면 데이비스 카페가 있을 겁니다. 그가 꼼꼼하게 길을 가르쳐준 덕분에 나는 곧바로 출발했다. 그가 가르쳐준 대로 정상에 도착해 데이비스 카페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 운전해도 오른쪽으로 굽은 샛길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자동차를 돌려 언덕길을 되돌아가며 나쁜 놈이라고 혼잣말로 욕을 퍼부어댔다. 그렇게 되돌아가던 길에 언덕 반대편에서 그 길을 찾아냈다. 길을 안내해줬던 사람은 정상에 도착해서 데이비스 카페가 보이기 전에 그 우측길이 나온다는 걸 말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 이야기가 대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았고 결국 삶과 변화에 대한 우화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내가 보기에 삶은 옆으로 뉘어진 길쭉한 S자 곡선인 듯하다. 대략 이런 모양일 것이다. 당신 삶뿐만 아니라 모두의 삶, 심지어 기업이나 학교, 정당이나 국가의 생애도 교육과 투자, 실험을 통해 많은 것이 투입된 뒤에야 작동하기 시작한다. S자 곡선은 처음에는 내려가지만 시간이 지나며 드디어 상승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 상승이 끝없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S자 곡선에서 보이듯 우리 삶은 정상에 도달하면 하강하기 시작한다. 그런 것이 삶이고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은 죽음을 맞기 전에 한 번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 첫 번째 S자 곡선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S자 곡선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성공의 끈을 계속 끌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새로운 곡선도 S자 곡선인 것은 똑같다. 처음에는 내려간다. 하강하는 그 곡선을 끌어올리려면 새로운 투자, 즉 새로운 배움과 실험이 필요하다. 첫 곡선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투자가 시작되어 하강 곡선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다.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들어섰을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대략 이런 모양일 것이다. 데이비스 카페 이야기가 우리 삶과 관련 있다고 말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당신은 여전히 언덕길을 올라가는 동안, 즉 첫 곡선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새로운 곡선인 그 샛길을 찾아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길한 징조를 맞닥뜨리기 전까지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를 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그제야 방향을 바꾸려면 너무 늦을 수 있다. 기력과 자원이 바닥나고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할 틈도 없이 붕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무수히 많은 개인과 조직, 심지어 국가까지 기나긴 여정의 끝에 데이비스 카페에 앉아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왜 적절한 때에 바뀌지 못했는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굴러갈 때 변화를 시도할 기회를 놓치고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회한하는 모습을 보았다.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조직이 여전히 전성기를 누리고
당신도 그 즐거움을 함께하는 와중에 그 조직을 떠나기는 무척 어렵다. 게다가 당신이 정상에 거의 도달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모순이다. 내가 앞에서 말했듯 당신은 첫 곡선에서 정점을 지나간 뒤에야 정점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내가 아보카를 찾아갈 때 그랬던 것처럼 방향을 돌려 되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새로운 곡선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하기는 외부인이 더 쉽다. 그리고 그 지점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만한 기술이나 위성 항법 장치는 없다. 오직 인간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전설적인 감독 알레스 퍼거슨은 그 지점을 기막히게 알아냈다. 덕분에 거의 최정점에 다다른 핵심 선수를 경기력이 하락하기 직전에 팔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S자 곡선에 관해서는 뛰어난 자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팀이 정점에 오른 후에야 그가 사직을 한 탓에 후임 감독은 하강 곡선에 접어든 팀을 떠맡아야 했다.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테리 레이히 역시 그 시대의 전설적인 경영자였지만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사람이 한 직종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머물다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정리해고된 뒤에야 일찌감치 자발적으로 떠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내 삶에서 가장 우호적인 조언자는 아내였다. 아내는 나에게 변화를 도모할 때가 되었다는 걸 2번이나 제안했었다. 그때마다 나는 반발했지만 매번 그녀의 판단이 옳았다. 새로운 곡선을 시작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2년 이상이 걸렸지만 방향 전환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난다. 사과가 느닷없이 우리 무릎 위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행운의 확률을 높이려면 과수원에 있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첫 번째 상승 곡선이 상승하는 동안 두 번째 곡선과 관련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조직도 다를 바 없다. 구습에 물들지 않은 젊고 패기만만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지금 하는 일에서 잠깐 벗어나 휴식과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식 휴가를 유급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아직 거의 없다. 따라서 당신은 휴식의 시간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을 걱정하는 우호적인 조언자가 없다면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경고 신호가 꽤 많다. 첫째로는 현실에 대한 안주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관리할 수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무방비 상태로 편히 누워있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면 그 어떤 호기심도 없는 상태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파묻혀 다른 것을 생각조차 않았을 때 아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빈정거렸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고개를 치켜들고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면 미래의 데이비스 카페를 찾아가는 길을 이제는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걸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물론 그 새로운 길, 즉 새로운 곡선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문제도 중요하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이쯤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써보았다. 돈, 시간과 공간, 개인적인 만족감, 세상에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제공한다는 기분이 그것이었다. 그러자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졌고 그 기준에 맞추어 각 시나리오를 평가해 보았다. 이를 두고 나와 가장 가깝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즉 아내만이 아니라 몇몇 우호적인 외부자들과도 오랫동안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도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고 기회가 주어지면 곧바로 뛰어들겠다는 각오까지 다졌다. 내가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듯이 우리 삶에는 어떠한 일이든 일어난다. 사과가 느닷없이 우리 무릎 위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행운의 확률을 높이려면 과수원에 있어야 한다. 요컨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세계에 빈번하게 접촉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련 서적을 읽고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방문하라.
첫 번째 곡선을 출발할 때보다 새로운 곡선을 시작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나는 3번의 새로운 곡선을 시작했다. 그때마다 수년 동안 꽤나 큰 연봉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당신이 첫 번째 곡선이 상승하는 동안에 새로운 곡선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그 과정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예비금을 마련해 두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삶은 길다. 당신에게는 적어도 3번의 다른 삶을 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어쩌면 그 이상의 다양한 삶을 살 수도 있다. 3번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헛되이 낭비한 삶일 수 있다. 그 누구도 데이비스 카페를 무시하고 건너뛸 수는 없다. 뒤늦게 도착해서야 후회할 것이다. 그때는 술로 슬픔을 달래며 어쩌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돌이켜보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이다. 다들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관가함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재능과 능력들이 사그라들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이건 실화다. 광고회사 중역이 40대 후반에 해고된 후에 재취업 상담사를 찾아갔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세요? 상담사가 물었다. 광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광고업은 할 만큼 하셨으니까 다른 일을 하신다면요? 글쎄요, 제가 달리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씩만 알려달라고 물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다음에 올 때 가져오세요. 다시 상담사를 찾아온 그는 주변 사람들이 알려준 그의 많은 능력들에 놀랐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광고를 언급하지는 않더군요.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 셀 수 있는 것에 인생을 맡기지 마라. 셀 수 있는 것은 부정직하고 쉽게 조작될 수 있다. 삶을 지탱해주는 가치들은 셀 수 없는 것들이다. 셀 수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존재하듯이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이 순전히 숫자 노름인 것은 사실이다. 국가의 경제 규모부터 개인의 전기 소비량이나 영양 섭취량까지 숫자로 측정되고 평가된다. 하지만 숫자는 부정직하다. 숫자가 항상 진실, 온전한 사실을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숫자는 필요에 따라 매우 쉽게 조작된다. 그렇다면 당신 삶의 여정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 또 지인들과 우정을 나누고 교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여행하며 예술품을 감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음악을 듣고 삶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경험하길 바란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 가치를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좋아요의 숫자나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숫자를 그런 측정치의 대체물로 삼는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과 직책이나 연봉을 비교한다. 결국 이런 숫자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숫자를 위한 숫자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다. 오직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숫자가 당신의 눈빛을 반짝거리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일과 삶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다른 누군가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나 역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반대편에서 시작하며 내가 아니었던 것들을 지워갔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10년을 나는 내가 아닌 사람, 즉 대기업 관리자로 보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일을 싫어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일에 능숙해질 수 없고 특별한 관심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물론 우리 삶에서는 어떤 경험도 무의미하게 낭비되지는 않는다. 나중에 내가 장래의 기업 CEO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 시절의 경험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당신에게 조언한다면 흥미롭게 보이는 일을 시도해보라는 것이다. 그럼 그 일이 당신에게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궁지에 몰려 실패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초창기에 그랬듯 당신도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내가 90년 가까이 살며 깨달은 바에 따르면 삶은 발견의 여정, 즉 자아를 발견해가는 여정이다. 하지만 당신이 안전하고 익숙한 길을 고수한다면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 생각하길 바란다. 나는 책상 위에 하얀 돌을 놓아두고 어떤 한 구절을 떠올렸다. 천사가 말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하나의 이름, 그 돌을 받는 사람만이 아는 이름이 쓰일 것이다. 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나는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내가 성공한 삶을 살면 나를 위해 특별히 지어진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란 뜻으로 해석한다. 달리 말하면 나는 다른 존재의 이름, 즉 누군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만의 고유한 존재가 될 것이란 뜻이 아닐까. 또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데 성공하고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며 내 스스로 보람있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하얀 돌을 받을 만하다는 뜻이 아닐까. 물론 당신이 하얀 돌을 받았는지는 훗날 오직 당신만이 알 것이다. 하얀 돌은 명예나 대중의 갈채로 결정되거나 표시되지 않는다. 그저 그 돌을 받을 때는 당신만이 알 것이다. 그리고 부디 당신이 그 하얀 돌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